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다가와 내게 속삭였다. 어머님 남편분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촌스러운 늙은이. 나는 그 말을 듣고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걱정 마라, 얘야. 몇 주 후, 나는 그 아이를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선물을 건넸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저녁 식당을 가득 채웠던 한우구이의 고소한 향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평소처럼 반짝였고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와인잔에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온 가족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모였다. 남편 박진우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아들 박도준은 지쳐 보였고 그의 아내 최유라는 마치 큰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의 거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너무 진한 향수, 너무 달콤한 미소, 너무 연극적인 몸짓. 하지만 나는 디저트가 나올 때까지 침묵을 지켰고 마침내 유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배를 감싸며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먼저 도준을 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저 임신했어요. 애교 섞인 목소리였다. 모두가 조용히 환호했다. 도준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유라가 나를 향해 걸어와 안으려는 듯 몸을 숙였을 때 그녀는 내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이 아이, 도준 씨 아이 아니에요. 아버님 아이죠. 촌스러운 늙은이 같으니 세상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다.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마치 칼날처럼 나를 후벼 파는 그녀의 속삭임처럼 느리게. 하지만 내가 한 것은 그저 그녀를 쳐다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박장대소했다. 모두가 우리를 돌아보았다. 왜 웃으세요, 어머니? 도준이 물었다. 나는 웃느라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일어나 유라를 따뜻하게 껴안고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걱정 마라, 얘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중에 엄마도 깜짝 선물을 줄게. 그날 밤부터 전쟁은 시작되었다. 나는 그들을 하나씩 조용하고 우아하며 흔적도 없이 무너뜨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진우는 내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나는 늙어갔지만 여전히 최유라 같은 젊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내 몸을 지배한 감정은 단 하나, 막 시동이 걸린 기계처럼 차가운 냉정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박진우를 위한 계란 프라이, 도준을 위한 토스트, 그리고 시트러스산 알레르기가 있다는 바보 같은 핑계로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려 절대 손도 대지 않는 유라의 오렌지 주스까지. 나는 아침 내내 미소를 지었다. 아직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 배를 어루만지며 거만하게 나를 쳐다보는 유라 앞에서도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그녀가 비꼬듯 말했다. 곧 모든 걸 잃게 되실 텐데. 나는 그저 대답했다. 때로는 행복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오기도 한단다. 네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이야.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치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 망상에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나는 오랜 친구이자 현재 사설 연구소에서 법유전학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윤지수 박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몇 년 전 연구 데이터 조작 혐의를 받았을 때
내가 도와준 적이 있어 내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DNA 검사가 필요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이는 태어났어? 아니. 하지만 그 망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알잖아. 내가 웬만해선 더러운 수 안 쓰는 거. 지수는 작게 웃었다. 넌 여전하구나, 한서연. 치밀하고 치명적이지. 난 그저 정의를 원할 뿐이야. 지수야. 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내 자존심을 위해 전화를 끊기 전에 나는 덧붙였다. 그리고 지수야, 남자 2명의 DNA 샘플을 보낼게. 한 명은 확실히 박진우고 다른 한 명은 아직 모르지만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 나는 유라가 박진우와만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보다 더 야심찬 여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야심찬 사람은 한 장의 카드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 나는 다른 한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배신당한 여자의 웃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무시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사실은 그들의 배신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들이었다. 3개월 전 유라가 갑자기 박진우의 생일 선물이라며 값비싼 시계를 사온 일이 기억났다. 도준이 고른 것이 아니었다. 평소에는 항상 도준이 선물 준비를 주도했는데도 말이다. 유라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직접 골랐어요. 아버님 연배의 남자분들 취향은 다르니까요. 그때 나는 그저 눈썹을 치켜 올렸을 뿐이지만 이제 그 말은 역겹게 들렸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가 끝나고 2주 후 박진우는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전형적인 핑계들, 갑작스러운 회의, 부동산 문제, 새로운 투자자. 나는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기록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뒷뜰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박진우가 불도 켜지 않고 정원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소리 없이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그때는 내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정원 정자에서 유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무 가깝게, 너무 친밀하게. 유라는 웃으며 그의 뺨을 만졌고 박진우는 아직 임신하지도 않은 그녀의 배를 어루만졌다. 모든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한 문장은 똑똑히 기억한다. 천천히 해야 해. 한서연이 의심하지 않게. 나는 덤불 뒤에서 물러나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돌아왔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적절한 때를 기다렸을 뿐이고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오늘 아침 나는 모르는 번호로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나를 숨막히게 하기에 충분했다. 최유라는 당신 남편과만 자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족 유언장 작성을 도운 그 남자와도 잤습니다. 길상 바스카라. 우리 가족의 변호사이자 박진우의 신복. 내가 은밀히 유산 서류와 회사, 자산 분배 문서에 접근 권한을 주었던 바로 그 남자.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라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만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한 권력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상속분을 원했고 합법적인 상속인이 되기를 원했다. 그것이 혈통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날 아침 피곤하지만 패배하지 않은 여자의 눈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분노로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침묵과 증거로 복수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움직이면 그들은 모두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전쟁은 혼자서 이길 수 없다. 내게는 눈과 귀, 그리고 주목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다인. 유학 가기 전 내 개인 비서로 일했던. 솔직히 말해 나의 젊은 시절.
하지만 더 잔인한 버전이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연락해 유라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림자 속에 얼마나 더 숨어 있어야 하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까지. 내가 답했다. 다인은 즉시 길상 바스카라의 법무법인에 인턴으로 위장 취업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새로운 얼굴이었고 이력서는 조작되었으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3일 만에 그녀는 내 피를 끓게 만드는 것을 보내왔다. 녹음 파일이었다. 나는 방음 처리된 서재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유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모든 게 밝혀지면 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죠? 물론이지. 그 아이가 정말 박진우 아이만 아니라면, DNA가 나와 일치하면 모든 상속 구조를 재편할 수 있어. 박도준은 법적 힘이 없어. 그래서 내 방식으로 임신한 거예요. 하지만 한서연 그 여자 늙은 뱀 같아. 눈빛이 사람을 꿰뚫어. 나는 녹음을 멈췄다. 숨이 가빠졌다. 역시 그랬다. 유라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그 아이는 박진우가 아닌 길상의 아이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 누가 아버지인지 확실히 모를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인에게 경로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는 유라가 단골로 다니는 클리닉의 프리랜서 간호사로 위장해야 했다. 사교계 명사들이 남들의 눈을 피해 비타민 주사를 맞고 임신 상담을 받는 작고 호화로운 클리닉이었다. 유라는 다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건 내가 미리 손을 써뒀다. 그리고 다인이 입덧 방지 수액 세트를 내밀며 미세 혈액 채취 도구를 가져갔을 때 유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혈액 샘플은 오늘 밤 지수의 연구소로 보내질 것이다. 내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박진우와 길상의 DNA 샘플. 박진우는 쉬웠다. 칫솔과 빗에 남은 머리카락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길상. 나는 그의 경계심을 풀게 할 방법을 하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약간 떨리게 만들었다. 길상 씨,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가족 유산을 노리는 것 같아 두려워요. 우리 비밀리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미끼를 덥석 물었다. 당연히 원했다. 그처럼 굶주린 늑대 같은 남자는 발판을 잃은 듯 보이는 연약한 여자에게 항상 굶주려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발판을 잃은 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였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5성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길상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향수는 평소처럼 코를 찔렀다. 과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듯한. 서연 씨가 아직도 날 믿어주니 기쁘네요. 그는 우리가 젊고 어리석었을 때나 사용하던 옛 호칭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연약한 척 고개를 숙였다. 혼란스러워요, 길상 씨.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유라는 너무 자신만만하고 진우 씨는 너무 태연해요. 그리고 도준이는 너무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테이블 위 내 손을 만졌다.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지만 의도는 명백했다. 당신에겐 모든 걸 재정비해 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원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어요. 상속 구조 변경, 법적 보호, 이름 삭제. 뭐든지. 정확히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여전히 굶주린 늑대였다. 그리고 굶주린 늑대는 덫으로 유인하기 가장 쉽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그가 떠난 사이 나는 그가 막 사용한 냅킨과 그의 입술이 닿았던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두 가지 모두 가방에 미리 준비해둔 작은 지퍼백에 넣었다. 웃음과 값비싼 커피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절도보다 더 우아한 것은 없었다. 이 시간 후 나는 지수의 연구소 뒷방에 앉아 있었다. 범죄 수사관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첨단 장비로 가득한 차가운 흰색 공간. 그녀는 유라, 박진우, 그리고 길상의 샘플을 받았다. 금속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태아의 DNA와 이 두 남자의 샘플을 비교 분석할게. 보통 결과는 7일 안에 나와. 그녀가 말했다. 결과가 길상 쪽으로 나오면? 내가 물었다. 지수는 나를 바라보았다. 넌 가장 깨끗한 방식으로 이기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이긴 것 같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유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녀 같은 여자는 궁지에 몰리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할퀴어댈 것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얇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났다. 어젯밤 꿈에 우리 아기가 이 회사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녀는 도준과 박진우가 돌아보게끔 큰 소리로 말했다. 꿈속에서 어머님은 차가운 담장 밖에 홀로 서 계셨고요. 나는 천천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재미있는 꿈이네, 유라야. 하지만 너무 달콤한 꿈은 종종 다가올 악몽을 감추고 있단다. 그녀는 비웃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내 마음속으로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곧 그녀의 꿈은 그녀의 모든 야망에 대한 사망 소식으로 바뀔 것이다. 박진우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누구보다 그의 몸을 잘 알았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았고 눈은 자주 시계를 쳐다봤다. 도준과의 대화는 어색하게 들렸다. 그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폭풍이 어느 방향에서 올지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우리 둘만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와 우리가 큰 축하를 위해 아껴두었던 오래된 와인까지 완벽하게.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왔다.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과거를 추억하고 싶어서. 예전에는 저녁 먹을 때 이렇게 날 오래 쳐다보곤 했잖아. 그의 미소가 옅어졌다. 내가 비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행복해, 진우 씨?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물론이지. 모든 것에 만족해? 이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모든 것에? 순간 그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냥 궁금해서 죄책감 같은 건 느끼는지. 뭐에 대해서?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과 내 아내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어졌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서연,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아는 게 두려운 거야?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아는 게 두려운 거야? 침묵. 그의 와인잔은 반쯤 차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손대지 않았다. 나 바보 아니야, 진우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아. 하지만 아직 모든 조각을 모으진 못했어. 그러니 지금은 딱 한 가지만 알고 싶어. 유라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저 내 자신의 유혹에 빠진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척했다. 유라가 널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여자는 누구보다 자기 야망에 충실하니까. 박진우는 마침내 일어섰다. 오늘 밤은 서재에서 자겠어. 잘 생각했어. 내가 대답했다. 오늘 밤 내 옆에서 잔다면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꿈을 꿀지도 모르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숨겨진 서랍을 여러 회사 서류,
사본, 유언장, 그리고 막 배달된 다인의 녹음 파일 등을 꺼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박진우, 최유라, 그리고 박도준의 파멸이라고 적힌 검은색 파일에 정리했다. 그들 중 누구도 아직 이 집의 기둥이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 균열이 충분히 커졌을 때 나는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긴장된 저녁 식사 이틀 후 나는 발신자 없는 짧은 문자를 받았다.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안다. 계속하면 박도준부터 먼저 무너뜨릴 거야. 누가 더 잃을 게 많은지 보자고. 유라였다. 예상대로 그녀는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를 역겹게 만든 것은 그녀의 타겟이었다. 도준, 내 아들. 사랑을 너무 믿고 아내 자신이 그의 발밑에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 순진한 남자. 나는 즉시 다인에게 연락했다. 유라가 도준에게 덫을 놓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찾아 회사 자금, 신용카드, 그의 이름을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는 습관 등 뭐든지 다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서울의 한 명품 보석상 CCTV 영상을 보내왔다. 영상 속에서 유라는 도준 명의의 신용카드로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고 있었다. 하지만 더 미친 것은 그녀 옆에 길상 바스카라가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공모해온 파트너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라는 단순한 낭비벽이 아니었다. 다인은 도준의 이름으로 해외 유령 계좌로 송금된 거액의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일은 유라가 몇 차례 중요한 서류를 가져와 가족 소유 회사의 단순한 행정 업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급하게 서명하게 한 후에 일어났다. 유라는 법적인 지뢰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뢰가 터졌을 때 대중에게 공개될 유일한 희생자는 도준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도준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는 재무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피곤하지만 의지가 가득한 얼굴. 이 남자는 이런 세상에 살기엔 너무 선량했다. 도준아, 내가 말했다. 내 아내를 믿니?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물론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만약 언젠가 그녀가 널 파멸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래도 그녀 곁에 머물 거니? 그는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항상 진실이 결국엔 이긴다고 믿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진실은 항상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단다, 아들아. 때로는 무덤에서 파내야만 해. 방을 나오기 전 나는 도준의 책상 서랍에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넣어두었다. 그 안에는 CCTV 영상, 거래 증거, 다인의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가 내가 그를 구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준비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 폭풍이 닥쳤을 때, 그리고 그 폭풍은 정말로 다음 날 아침에 닥쳤다. 유라가 거실에서 난동을 부렸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그녀는 내가 복사해서 집안 곳곳에 익명의 발송물처럼 몰래 뿌려둔 증거 프린트물을 흔들었다. 이건 모함이야. 전부 가짜라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종이들을 찢었다. 박진우가 황급히 달려왔다. 계단에서 막 내려오던 도준은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멈춰섰다. 이게 뭐야, 유라 씨?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유라는 그에게 매달려 피해자인 양 울었다. 누가 날 망치려고 해요, 도준 씨. 당신이 날 미워하게 만들려는 거야. 나는 소파 뒤에 서서 싸구려 연극을 보듯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정하는 게 좋을 거야. 유라야, 아직 가장 큰 놀라움이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비쳤다. 유라는
자신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최근 며칠간 그녀는 최고의 여배우로 변신했다. 그녀의 모든 걸음은 쇼와 같았고 모든 몸짓은 마치 그녀가 가족의 희망을 품고 있는 성모인 것처럼 꾸며졌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며 거의 보이지도 않는 배를 드러냈지만 마치 내일이라도 아기가 태어날 것처럼 타이트한 드레스에 감싸 자랑했다. 캡션은 역겨웠다. 이 아이는 가문의 위대한 이름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특별 사진 촬영 세션을 준비하고 가족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하고 라이프스타일 기자들을 초대해 미래의 젊은 기업가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취재하게 했다. 젊은 부부라니. 도주는 서재에서 자기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날 아침 그녀는 나를 초음파 검사에 초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의도를 이해했다. 힘을 과시하고 이 가문의 공식적인 후계자를 낳는 자궁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것. 물론이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구나. 클리닉에서 그녀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상속 재산을 훔쳤다고 의심받는 여자치고는 너무 활짝 웃으며 나타났다. 도주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지도 않고 조용히 있었다. 의사가 모니터에 작은 태아의 모습을 보여줄 때만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유라는 과장되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보세요. 도준 씨랑 정말 똑같이 생겼죠. 그녀는 마치 자신의 눈물로 내 자존심을 때리려는 듯 큰 소리로 말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저 작게 미소 지었다. 두고 봐야지. 얼굴은 변하는 거니까. 의사는 우리 대화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게 웃었지만 유라는 내 말에 아직 발사되지 않은 총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날 오후 나는 집에서 윤지수와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다인이 수집한 혈액에서 분석한 태아 DNA의 잠정 결과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 아이는 박진우와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길상? 내가 물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검증 중이지만 정황은 뚜렷해. 나는 그 봉투를 잠시 쥐고 있다가 서재 책장 뒤 작은 철제 상자에 넣었다. 이건 나중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열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너 이걸로 세 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파괴할 수 있어. 파괴가 아니야. 내가 정정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것뿐이야. 그날 밤 유라는 식탁에서 다시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번에는 내게 작은 선물 상자를 가져왔다. 어머님은 예비 할머니시니까요. 그녀는 향수와 앙증맞은 금색 아기 옷이 담긴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님께서 최고의 할머니가 되어주실 거라 믿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본 후 천천히 선물을 열어 향수 냄새를 맡았다. 향이 아주 강하구나. 그럼요. 비싼 향수니까요.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안타깝네. 이 향기로 내 썩은 속내를 가릴 수는 없을 테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도준이 고개를 돌렸고 박진우는 포크를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피웠다. 유라는 웃었다. 어머님,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군요. 나는 일어나 접시를 정리했다. 현실이라는 건 때로 증거가 필요하단다. 그리고 그 증거는 얘야, 지금 우리 식탁으로 오고 있는 중이야. 준비하렴.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처음으로 그녀의 미소가 금이 간 가면처럼 보였다. 그 드라마틱한 초음파 검사 3일 후 유라가 갑자기 거의 겸손에 가까운 표정으로 내 서재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헐렁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들어왔다.
머리는 반쯤 묶고 꾸민 티가 역력한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연기를 하듯 말을 꺼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공격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오해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 이 집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아요. 특히 제가 이 집안의 혈육을 임신한 지금은요. 나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이 집안의 혈육. 확신하니?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이빨을 잃어버린 미소였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그저 우리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도준 씨를 위해서요. 도준이를 위해서 내가 반복했다. 그 애가 회사 재무 보고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자기 이름으로 된 불법 거래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니? 그 애가 바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달콤한 표정으로 바꾸었다. 그건 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래서 넌 화해를 제안하러 온 거니? 아니면 모든 게 탄로나기 전에 시간을 벌러 온 거니? 그녀는 등을 고추 세웠다.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날카롭게 변했다. 우린 둘 다 여자잖아요. 어머님,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어머님께서 모든 걸 터뜨리면 이 가족은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박진우 씨는 무너질 거고 도준 씨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요. 언론은 물어뜯을 거고요. 그래서 내 요점은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남고 아이는 태어나서 가문의 이름을 받고 어머님은 소란이나 대중의 수치 없이 이 집의 안주인으로 남으시는 거죠.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얘야, 내가 가문의 명예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니? 나는 가문을 깨끗이 청소하고 싶은 거야.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조용하지만 마치 면도날을 피부에 천천히 긋는 것처럼 넌 내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해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내 미래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봉투요? 그녀가 재빨리 물었다. 나는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안쪽을 펼쳤다. 그 안에 끼워둔 크림색 봉투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손안에서 굴렸다. 이 안에는 DNA 결과가 들어있어. 아직 열어보진 않았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 내용이 네가 흰색 드레스와 거짓 미소로 쌓아 올린 모든 희망을 죽여버릴 거라는 건 알아.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 뭔지 아니, 유라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난 아직 이걸 열지 않을 거야. 네가 스스로 가장 깊은 구덩이를 팔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증거를 내 야망의 무덤 위에 덮는 마지막 흙처럼 던져줄 거야. 그녀는 일어섰다. 아무 말 없이 긴장된 얼굴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치 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을 막 깨달은 쥐처럼 내 서재를 나갔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다시 앉아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다. 한 걸음만 더. 나는 속삭였다. 그러면 모든 것을 부숴버릴 테다. 유라가 평화 협상을 제안한 지 이틀 후 다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그녀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길상도 초조해하고요. 분명 움직일 겁니다. 준비해. 나는 답장했다. 준비하고도 남았지. 게임의 속도를 높일 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비밀 회동을 주선했다. 집도 사무실도 아닌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가족 소유의 작은 별장에서였다. 나와 윤지수, 그리고 다인, 단 3명뿐이었다. 목표는 단 하나, 유라를 마지막 덫으로 끌어들일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었다. 2단계 DNA 검증이 필요해. 내가 지수에게 말했다. 하나는 산모 혈액을 통한 태아의 묵은 세포, 다른 하나는 양수 조직으로 수술 없이 얻을 수 있어.
지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벼운 양수 천자기술로 가능해. 하지만 환자의 동의가 필요해. 나는 다인을 바라보았다. 동의하게 만들어. 하지만 내 이름으로는 안 돼. 다인이 미소 지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고위험 산모를 위한 프리미엄 클리닉의 초대장입니다. 브로셔는 이미 발송됐어요. 유라는 분명 올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 유라는 우수아 출산을 위한 유전자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아이사랑 클리닉으로부터 특별 초대장을 받았다. 무료 검진, 산후조리원 바우처, 그리고 육아 잡지, 특별 취재라는 미끼. 대중의 인정을 갈망하는 유라에게 그것은 꿀을 바른 미끼와 같았다. 그녀는 클리닉에 나타났다. 그녀 옆에는 새로운 신분의 다인이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시술은 진행되었다. 양수는 안전한 기술로 채취되었다. 결과는 병원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지수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유라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클리닉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 역겨운 캡션과 함께 업로드했다. 미래의 어머니는 항상 세대의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인하게. 우스웠다. 그녀는 자신이 유산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신의 처형을 앞당기고 있었다. 3일 후 나는 지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단 한 줄이었지만 읽는 순간 손가락이 떨릴 만큼 충분했다. 99.8% 정확. 박진우의 아이도 박도준의 아이도 아님. 나는 침묵했다. 아이는 길상 바스카라의 아이였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주변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졌다.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모든 조각이 마침내 시계 톱니바퀴처럼 딱 들어맞아 파멸을 향해 똑딱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2개의 봉투가 든 철제 상자를 꺼냈다. 하나는 DNA 결과, 다른 하나는 유라가 사용한 도준 명의의 불법 서류 사본. 나는 2개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식탁 위에서 공개할 것이다. 일요일은 잿빛 하늘과 무언가 터질 것 같은 습한 공기와 함께 찾아왔다. 나는 다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축하가 아닌 끝을 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모든 핵심 가족 구성원, 박진우, 그리고 당연히 유라에게 개인적인 초대장을 보냈다. 식탁은 마치 처형실처럼 차가운 흰색 양초와 백합으로 완벽하게 세팅되도록 했다. 유라는 리얼리티 쇼를 촬영하러 온 듯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배가 부른 것을 강조하는 타이트한 검은색 드레스, 붉은 입술, 그리고 자신감으로 터질 듯한 미소. 박진우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얼굴은 피곤했지만 한때 나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텅 빈 카리스마를 유지하려 했었다. 도주는 어색해 보였다. 그는 필요한 말만 했다. 나는 그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느 쪽부터 파헤쳐야 할지 몰랐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말했다.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라는 큰 발표를 준비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배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나는 테이블 위에 2개의 봉투를 놓았다. 둘 다 작은 금실로 표시해 두었다. 이건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열어볼 겁니다. 유라의 얼굴이 변했다. 나는 첫 번째 봉투를 박진우에게 내밀었다. 이건 당신과 유라 뱃속의 태아 사이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박진우의 손이 봉투를 열 때 떨렸다. 그는 천천히 읽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다. 불가능해. 나는 차갑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유라가 갑자기 일어섰다. 거짓말이야. 데이터를 조작한 거야.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말을 잘랐다. 나는 두 번째 봉투를 도준에게 내밀었다. 이건 더 최악이야. 도준은 망설였지만 결국 열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유령 계좌. 내 서명. 이건 해외 대출 서류잖아. 유라 씨, 이게 대체 뭐야? 유라는 당황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난 이용당했어. 난.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내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DNA 결과에 따르면 당신 뱃속의 태아는 길상 바스카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분위기는 마치 식당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다. 박진우가 갑자기 일어나 의자를 뒤집었다. 길상이랑도 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유라가 소리쳤다. 당신들 모두 날 이용했어. 난 그저 뭐. 나는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기생충. 아직 내 것도 아닌 유산을 위해 내 아들을 희생시킨 사기꾼. 그녀는 흐느끼며 비틀거렸다. 당신들 모두 괴물이야. 나는 옆 찬장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이건 모든 녹음 파일, 거래 증거, 의료 보고서의 사본이야. 이미 변호사와 공증인에게 전달해뒀어. 이제 넌 명예롭게든 아니든 떠날 수 있지만 다시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도주는 얼굴이 무너져 내렸지만 일어서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나가, 유라 씨. 오늘 밤부터 당신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당신들이 이긴 것 같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해. 내가 말을 끊었다. 넌 우리 이름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우린 증거를 가져갈 거야. 그리고 피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지. 그녀는 문지방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유라는 어떤 비명보다 더 시끄러운 침묵 속에서 나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들의 벽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유라가 떠난 후 우리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함이 아닌 안도감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베어낸 것은 그림자일 뿐 독의 뿌리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독의 이름은 길상 바스카라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다급했다. 한서연 씨, 지금 당장 단둘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변명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배신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그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났다. 값비싼 커피와 마호가니 향이 나는 그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한 판에 두 명의 여왕을 둘 수 있다고 자신했던 남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날 함정에 빠뜨렸군.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차분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난 그저 당신이 스스로 쓴 가면을 벗겼을 뿐이에요. 이 일이 언론에 퍼지면 이 법무법인은 무너질 수 있어. 내 경력, 내 명성.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런데 왜 당신 고객의 아내와 잤죠? 당신에게 유산을 맡긴 가문의 며느리와 왜 도준이 이름으로 된 위조 서류에 서명했죠? 법률 용어를 쓴다고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붉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길상은 후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다. 계산만 알 뿐이었다. 이 일을 수습하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끌고 가지만 않는다면. 그가 말했다. 마침내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수습이라고, 길상 씨? 난 이미 모든 증거사본을 독립공증인과 사립탐정 손에 넘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과 유라가 단순히 잠만 같이 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당신들은 우리 가족 사업을 찬탈하기 위해 협력했죠. 그의 눈이 커졌다. 나는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당신이 2달 전 당신 소유의 유령 회사와 거의 성사시킬 뻔했던 불법 합병 계약서예요. 회사 이름은 GNB 홀딩스. G는 길상, B는 바스카라에서 따온 거겠죠. 그는 숨이 막힌 듯 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더 잔인한 일을 할 거니까. 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의 치부를 모든 상류층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당신이 형식적인 절차로 속여왔던 투자자들에게 퍼뜨릴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업계에서 배척당하도록 만들겠어요. 체포되는 게 아니라 잊히는 거죠. 천천히, 고통스럽게. 길상이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내가 먼저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문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만약 도준이나 우리 가족에 대한 단 한마디라도 당신 입에서 나온다면 당신의 마지막 숨결조차 고문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자신의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남자의 눈. 나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그 방을 떠났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2명의 배신자는 무기를 잃었다. 남은 것은 마지막 식탁 위에 정의가 차려지기 전에 고요한 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상처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끝내기로 결심했다. 가족 식탁. 한때 유라가 단도처럼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 귓가에 독을 속삭였던 그곳. 이번에는 내가 속삭일 차례였다. 하지만 숨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마지막 가족 만찬을 준비했다. 우리 셋, 나와 박진우, 도준뿐만 아니라 박진우의 2 동생, 가족 기업의 이사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2명의 공증인까지 초대했다. 모두 공식적인 초대장과 외교적인 이유로 참석했다. 태양그룹의 상속 구조 재편. 박진우는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불안해 보였다. 이것이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도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테이블 끝에 서서 한때 내가 보호했고 이제는 깨우쳐야 할 얼굴들을 하나씩 쳐다보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오늘 밤은 재산이나 직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테이블 중앙에 서류 뭉치를 놓고 낮부터 준비해둔 작은 프로젝터 화면을 켰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다인이 유라와 길상이 유언장 조작을 논의할 때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다. 내가 당신 아이를 임신하고 박진우가 자기 아이로 인정하면 상속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박도준은 아무 권리도 없게 돼. 그 늙은 한서연,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테이블에 앉은 몇몇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박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도준은 주먹을 쥐었다. 다음은 윤지수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서명이 포함된 공식 DNA 검사 결과였다. 화면은 한 문장에서 멈췄다. 최유라가 임신한 태아와 박진우 및 박도준 사이에는 생물학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나는 모든 사람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유라는 길상 바스카라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법적 서류를 위조하고 도준의 서명을 복제했으며 이 회사를 가족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찬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충격에 빠졌다. 박진우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다. 나는 길상에 대해서는 몰랐어. 나뿐인 줄 알았지. 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당신의 바람기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유라가 교활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가 도준을 짓밟는 것을 도왔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패배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공증인에게 넘겼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저 한서연은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정식 후계자인 박도준에게 이양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로 배신, 조작, 그리고 가족 윤리 위반을 근거로 박진우와의 완전한 이혼을 청구합니다. 공증인이 서명했고 회사 이사들이 동의했다. 하나둘씩 그들은 나를 늙고 연약한 아내가 아닌 그들이 그 힘을 잊고 있었던 시스템 전체의 정당한 소유자로 바라보았다. 나는 도준을 쳐다보았다. 경영권을 넘겨받고 욕망을 위해 가족을 판 자들에게 단 한 뼘의 땅도 내주지 마라. 도준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어섰다. 그가 말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약속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미소 지었다. 한때 내가 모욕당했던 식탁은 이제 그들의 파멸이 남김없이 차려지는 장소가 되었다. 다음 날 모든 증거와 공식 문서는 법률계와 회사를 넘어 사교계 네트워크, 기업가 포럼, 심지어 우리를 이상적인 가족으로만 여겼던 비즈니스 커뮤니티 그룹에까지 퍼져나갔다. 유라의 평판은 몇 시간 만에 무너졌다. 유산을 노리고 남편의 변호사 아이를 임신한 젊은 아내에 대한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뜬 소문이 아니었다. 모든 뉴스에는 증거가 첨부되었다. 내가 정리하고 내가 진위를 보증한 것들이었다. 최유라는 하룻밤 사이에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다. 그녀는 버텨보려 울면서 영상을 올리고 자신을 피해자라 칭하며 여성을 억압하는 부유한 가부장제 시스템을 비난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의 인플루언서 경력은 증발했다. 스폰서십은 중단되었다.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 보고로 그녀의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녀는 아파트 계약, 사교 클럽 출입 카드, 그리고 가장 심하게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뱃속 아이를 길상의 사생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길상 바스카라는 사라졌다. 그의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흩어졌다. 그 법무법인의 한 이사가 내게 직접 연락해 기관에 남은 평판을 구하기 위해 해명과 평화 협상을 제안했다. 나는 한 문장으로 대답했다. 법무법인 이름을 바꾸시죠. 바스카라라는 이름에 붙은 모든 것을 제가 불태워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박진우. 그는 그 저녁 식사 후 3일 동안 집에 머물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유령처럼. 하지만 나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쫓아내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셋째 날, 그는 뒤뜰 정원에서 나를 찾아왔다. 우리가 예전에 오후에 신문을 읽고 차를 마시며 자주 사용하던 벤치에 앉았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 그가 말했다. 잘 생각했네요. 내가 대답했다. 그저 방향을 잃었을 뿐이야. 네 딸버린 여자에게 손대기 시작했을 때 그 생각을 했어야죠.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떠나겠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그는 가방도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한때 내가 선택했고 이제는 가족의 이름에 묻은 먼지처럼 버린 남자의 등 그림자만 남기고 대문이 그의 등 뒤에서 닫혔을 때 나는 텅 빈 집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벽에 스며든 배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달콤한 조롱을 하던 유라도 없었다. 거짓 미소를 짓던 길상도 없었다. 상처를 숨기던 부드러운 말의 박진우도 없었다. 이 집은 마침내 다시 내 것이 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내 방식으로 할 완벽한 마무리. 그리고 그것은 내일 아침 하나의 봉투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무기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고백. 그날 아침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열린 창문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는 단정한 검은색 한복을 입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쪼글지고
철제 금고에서 마지막 물건 하나를 꺼냈다. 붉은색 봉인이 된 흰색 봉투. 그 안에는 증거도 법률 문서도 아닌 최유라의 자필 고백서가 들어있었다. 다인이 몰래 받아낸 그녀의 서명까지 완벽하게. 유라가 공식적으로 고소당하기 전날 밤 나는 다인에게 간단한 것 하나를 부탁했다.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백하게 만들어. 그리고 다인은 그녀의 오랜 방식으로 해냈다. 감정적인 덫, 숨겨진 카메라, 그리고 유라가 심리치료 세션에서 쓴 편지. 내용은 이랬다.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전 그저 이 작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길상과 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겐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진우도 결국 동참했죠. 저는 임신했고 그것이 무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저주였어요. 어쩌면 저는 파괴당해도 마땅할지 몰라요. 하지만 한서연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녀는 상대하기에 너무 강했어요. 최유라, 그녀 자신의 손으로 쓴 글이었다. 그 봉투는 이제 내 손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날 아침 가져온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다. 태양그룹 본사 앞에 섰을 때 오늘 나는 최고 의장으로서 마지막 이사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모든 경영권은 도준에게 넘어갈 것이다. 모든 이사진과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연단 앞에 섰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침묵했지만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나무 상자를 들어 올렸다. 이 안에는 이 가족에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뻔했던 사람의 의도, 동기, 그리고 속마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공증인에게 건넸다. 복사해서 보관해 주세요.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은 내부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한때 그의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 있는 도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도준아. 권력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안과 밖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도준이 일어섰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미소 지었다. 알고 있다. 회의는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내게 작은 경의를 표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부담도 남은 상처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뒤뜰 발코니에 홀로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갑자기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도준이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왜 그들을 법정에서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가장 완벽한 파멸은 아들아,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평화로운 저녁 노을 아래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식탁에서의 속삭임은 없었다. 방치된 상처도 없었다. 남은 것은 이제 진실과 모든 것의 마지막 보호막이자 진정한 무언가의 시작처럼 나를 감싸는 고요함뿐이었다. 그래,